일단 제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18이에요. 5.18. 홍준표가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유언비어입니다. 홍준표가 5.18 유공자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 이거 택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5.18 특별법을 만들 때는 홍준표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홍준표는 5.18 유공자가 아닐 뿐더러 5.18 특별법을 만들 때 홍준표는 우파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5.18 특별법을 홍준표가 만들었다. 거짓말이에요. 홍준표는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 음해인 겁니다. 이런 거짓 음해가 우파 내에도 판을 쳐요, 지금. 지금 박근혜 거짓선동 프레임만 문제가 아니고 홍준표에 대한 온갖 음해도 지금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유언비어들을 오늘 제가 다 깨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알아야 된다. 홍준표를 미워할 수 있어요. 홍준표를 싫어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짓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발정제 프레임. 두 번째, 막말 프레임. 세 번째, 친박들에 대한 비판. 박근혜를 출당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홍준표가 자꾸 내부 총질한다. 이런 얘기들. 내부 총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고, 발정제 프레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정제 같은 경우도 홍준표가 한 게 아니죠. 발정제 프레임을 정확히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홍준표가 자신의 자서전에 홍준표 친구가 발정제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막지 못했다 라고 한 게 팩트예요. 이것을 자신의 자서전에 내가 후회되는 일이라 라고 쓴 게 다예요. 홍준표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파 중에서도. 그래도 홍준표는 젊었을 때 발정제 이용해서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언비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홍준표는 그런 적이 없고 홍준표의 친구가 발정제를 이용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됐는데 이것을 내가 친구로서 막지 못했다. 이것을 자신의 자서전에 썼던 것이다. 이게 팩트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말 프레임은요. 가장 막말 프레임으로 악명을 떨쳤던 게 위장평화 쇼가 있어요. 지방선거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거랑 마찬가지가 됐어요.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위장평화 쇼를 벌였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그게 정말 위장평화 쇼였다는 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위장평화 쇼를 했을 때 홍준표만이 그때 당시에 나서서 이건 위장평화 쇼다.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김일성 때도 했었고 김정일 때도 했었고 맨날 왜 하던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위장평화 쇼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막말로 몰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인정을 하고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왜 위장평화 쇼라고 막말을 하냐. 여러분 이게 막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제가 홍준표가 막말했다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막말을 네가 기억을 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면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말이 막말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없거든. 본인도 콘텐츠가 없거든. 본인도 홍준표는 뭔가 홍준표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서 홍준표가 싫어. 그런데 홍준표가 무슨 막말을 했는지는 기억도 못해요. 이게 지금 막말 프레임이다. 막말 프레임이다. 말 그대로 진짜 홍준표가 막말을 한 게 아니라 막말 프레임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친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홍준표는 왜 이렇게 친박을 싫어하냐? 홍준표는
왜 툭하면 침박침박거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은 좀 길게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홍준표는요, 친박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는요,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홍준표라는 인물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책임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왜 친박이 나가야 된다라고 홍준표가 얘기를 했냐? 친박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홍준표가 볼 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이 모든 힘을 갖고 국정 운영을 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올 권한, 정권의 권한, 당의 권한, 이걸 다 갖고 모든 권한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고 당을 이끌어 갔어요. 친박 세력들이. 그때 홍준표 전 대표는 어디가 있었냐? 홍준표는 계파가 없는 사람이죠. 친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지방에 경남에 내려가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에서는 밀려난 거죠. 말하자면 홍준표라는 인물은 중앙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밀려서 경남에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세력은 친박 세력이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억울하든 뭐 그게 거짓 선동이든 뭐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섰다. 지지가 돌아섰다. 박근혜와 친박에 대해서. 그야말로 온 국민이 이유야 어떻든 박근혜를 탄핵을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고 뭐 위헌이지만 법적으로 부당은 합니다. 홍준표는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탄핵은 가능하다. 왜? 국회의원들이 그냥 뚱땅 하면 되니까. 탄핵은,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탄핵이므로 가능해. 그러나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인 내가 볼 때 법적인 탄핵은 이건 불리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정말 홍준표가 경남지사 하던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던 그때부터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일관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탄핵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홍준표가 볼 때,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친박은 이 모든 권력을 갖고 국가와 당을 이끌었던 그 친박 세력은 빠져주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친박은 나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억울하지만 어쨌든 정권 실패한 거 아니냐. 그 정권의 끝이 탄핵이었어. 그럼 정권이 실패한 거야. 이유야 어떻든 억울하든 뭐든 저도 다 알아요. 억울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의 말로가 탄핵으로 끝났으므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힘을,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결과의 책임을, 탄핵의 결과의 책임을 친박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된다.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정치를 넘어서 뭐 탄핵이 뭐 올바랐냐, 뭐 잘못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인들이니까 박근혜, 친박 세력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친박 세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자유한국당이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홍준표는. 그런데 친박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내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어떻게 했냐? 오케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것을 씻어내고 자유당이 이제는 달라졌어. 황홀탈퇴했어. 여러분, 국민 여러분, 탄핵당했을 때 그 자유당이 아니에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탄핵 당시에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주면 된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미시로 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친박의 좌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뭐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 그런 사람들 정리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박당이었던 자유당이 이제 더 이상 친박당이 아니다. 바뀌었다.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친박이 지배하는 당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홍준표가 친박 했던 것인데 친박 세력들은 실제 당에 남아있던 친박 세력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권력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박 세력과 홍준표와의 뭐 다툼, 싸움 이런 게 일어났던 겁니다. 네, 홍스타님, 거의님 한국당 전당대회도 친박들이 기획한 홍준표 배제였잖아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도 하노이 회담 당일 잡은 이유가 홍준표 막기 위한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게 실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가 친박거린 게 아니라 홍준표가 친박거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져라. 니네가 이 권한을 다 갖고 친박 세력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국정 운영을 했는데 탄핵당했잖아. 그러면은 이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변했어요 라고 하려면 그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나가주는 게 맞다. 얼마나 상식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친박의 좌장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을 좀 내보냄으로써 뭐 출당을 시키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가든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이제는 그때 공표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친박당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당이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당내에 남아있던 친박 세력들이 뭐 개파가 없어졌다고 어쩌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지. 국민들이 친박이 누군지 비박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남아있는 좌장이 아니었던 그런 남아있던 친박 세력들이 이걸 못 버티면서 못 견디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중심에 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홍준표 당시 당대표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홍준표는 국민들이 볼 때 자유당이 달라졌다라고 하려면 탄핵당했던 그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저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야, 그때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냐. 안 찍어준다. 자유당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탄핵을 당했으니까 억울하든 어떻든 친박 분들은 좀 얌전히 있어주고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유현님, 홍준표만이 답이당. 홍준표는 탄핵 반대했음. 정신 차리세요. 홍준표는 탄핵 반대했고 좌파의 사회주의 개헌을 몸 바쳐 막으신 위대한 분입니다. 홍준표 있었음 패스트트랙 통과되지도 않았음. 이거는 확실해요. 홍준표가 있었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은 절대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 방송을 본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가 친박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상식이다.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친박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시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봐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홍준표는 책임 정치. 정치는 결과 책임이다. 이유가 어떻든 억울하든 말든 이거는 국민들에게 변명거리가 안 된다. 본인들이 힘을 갖고 있었을 때 당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때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 것이다. 탄핵 당시에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밖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 말로만 청년 하지 말고 말로 100번 청년 떠들기 전에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당 지도부에 앉히는 모습을 보여줘라 국민들한테. 그게 100배 낫다. 맨 당 지도부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맨 노인분들만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 지도부에 앉혀라. 그거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럼 끝나는 거다. 그래서 홍준표 당대표 때는 배현진, 젊은 사람, 뭐 강현재, 그리고 저, 김거희 이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실제로 데려다 놓고 당 지도부에 자리를 준 겁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뭐 흑수저 이런 거 금수저 말고도 흑수저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멘트를 날린 게 있죠. 이제부터 당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이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저는 100% 동감을 하면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황교안이 전략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이 전략에 동의하는 사람, 이 가치, 이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을 다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인물 중심이 아닌 이념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한 사람이 홍준표예요. 이건 홍준표 때부터 그랬어요. 홍준표 때부터 이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은 이념 중심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홍준표는요 계파 정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계파를 만들지 않아요. 친홍계 이런 거 안 만들어. 친이계, 친박계, 뭐 친김무성계 막 이렇게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걔는 없죠. 왜? 홍준표는요 계파를 만들기 싫어해요. 왜냐면 계파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어야 되는데 계파를 만들게 되면은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념인 겁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신념인 거예요. 계파 정치 안 된다. 계파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계파를 싫어한다. 계파 안 만든다. 예를 들어서 친홍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밑에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10명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8명의 국회의원이 개인의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홍준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라는 개인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인 국회의원들이. 이념을 따라가라. 이념을. 가치, 이념 이것을 추구해라. 국회의원들이. 개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네, 홍스타님. 지금 나경원이 조국 청문회 때 고성국 방송 나와서 변명하고 공화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눠먹기 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미국과 같으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 뺐지만 관심 있죠. 연동형 비례제를 강력히 막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 배지 던지세요.
얼마 임기 남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심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대표 사퇴, 뭐 원내대표 사퇴, 뭐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는 거, 요게 어떤 역할도 있냐면요.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뭐 패스트트랙 문제나 뭐 조국 임명을 못 막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요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책임을 지네, 문재인처럼 뻔뻔하지 않네, 조국처럼 뻔뻔하지 않네, 민주당처럼 뻔뻔한 당이 아니구나,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책임을 지는 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이게 조국을 임명 강행을 한 것을 못 막은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 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퇴가 그냥 단순히 사퇴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사퇴가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홍준표가 대선과 지선에 실패했다. 홍준표에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 대선 그리고 지선, 이 두 번의 기회를 날려먹었지 않냐, 이런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홍준표가 대선을 말아먹었습니까? 홍준표가 4% 5%밖에 안 되는 완전 망한 정당에, 그때 당시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요 대선 후보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정말 폭망한 정당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24%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건요, 대선은요 말아먹은 게 아니라 망할 뻔했던 자유한국당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참 당연히 폭망했어야 될 대선에서 24%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어서 괴멸당할 뻔했던 자유한국당을 살려냈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어쨌든 대선에서 져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때 졌는데 그래도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선 후보에 나갔는데 어쨌든 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를 하고 이제 대선이 끝났죠. 정말 잘한 대선인데, 그런데 이때 이제 당에서 이제 떠나 있으려고 했죠. 대선에서 졌으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당원들이, 그때 당시에 홍준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7,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당원에서. 당원 지지율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당대표로 올라서게 됩니다. 홍준표가. 그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80%를 웃돌아서 85% 막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 당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이때 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죠.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이때도 참 안타깝게도 친박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 도와줬어요. 왜? 홍준표가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불리해지거든요.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도와줬어. 안타깝게도. 그리고 하필이면은 바로 지방선거 전날에 위장평화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말아먹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득표율을 봤을 때는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붙었어요. 득표율을 볼 때. 위장평화쇼에 정말 당내 친박 세력들이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을 했다.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를 폭망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요 꽤 괜찮은 선거 결과였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대선 때는, 홍준표의 대선은 오히려 홍준표가 망할 뻔한 자유한국당을 살려냈다. 살려낸 선거였다 라고 보고, 지방선거는 정말 안타깝게도 기대에 못 미쳤던 건 맞아요. 그것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2, 3% 낮았어요.
득표율이. 그러나 충분히 선방을 했다. 그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바로 전날에 위장평화 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우파라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당이 망해갈 때 대선 후보를 했었고 가장 어려울 때 당대표를 했었던 사람이 홍준표예요. 그런데 정말 누가 했어도 망했을 선거,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요, 앞으로 또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려운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올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에 대선을 치르고 지선을 치렀던 홍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야, 너는 선거 2번이나 졌으면 이제 정계 은퇴해,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게 된다. 그럼요, 앞으로 당이 또 어려운 일에 봉착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서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걸 원합니까? 정말 어려울 때 나섰던 사람, 정말 어려울 때 당의 부름에 외면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을 졌더라도 믿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줘야 다음에 또 당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라도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나섰던 사람은 우리가 좀 어드밴티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원들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물진 마시라. 그렇게 물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정치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앞으로 당연히 질만한 선거 때는 아무도 당대표를 안 나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질만한 구도에서는, 그런 선거에서는 아무도 안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면 계속 비판을 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망하게 될 테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나서게 될 테니까.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지방선거와 대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에 맞지 않나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아마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홍준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하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정치인이 홍준표예요. 홍준표는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홍준표의 이 얘기하면 사실 제가 홍 대표님한테 한마디 듣거나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홍준표 전 대표의 둘째 아들이 공기업에 원서를 냈다고 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원서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홍준표가 국회의원이었나 그랬을 때예요. 그랬더니 그 공기업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홍준표한테. 당신 아들이 우리 회사에 뭐 입사 지원을 했던데 하면서 좀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홍준표 성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내 아들 그 회사 안 갑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너네 둘은 절대로 공기업에, 국가와 관련된 그 어떤 회사에도 입사 원서를 내지 마라. 너네는 국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해라. 아빠가 정치인이야. 내가 정치인이므로 너네가 아무리 100% 너의 실력으로, 아무리 니네 실력만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는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취업을 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인 너희 둘은 절대로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 너네는 그냥 사기업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자식이
공기업에 들어가면 이거는 남들은 비리로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남들은 비리로 봐. 그러니까 너네는 원서도 쓰지 마. 이 정도로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정권이 홍준표 뒤를 탈탈 털어서 조진래 전 의원이 자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때 홍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계속해봐라. 날 잡기 위해 내 주변을 아무리 조작해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황 대표가 한국당 내부 청소를 못하면 국민들이 총선에 친박은 청산해줘야 됩니다. 친박이 한국당의 병폐입니다. 그 대표로 조국 임명을 합리화시킨 친박 나경원부터 사퇴하고 내부 개혁해야 합니다. 나경원이 친박이었나요? 나경원도 아마 무게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잠깐 이때 당시에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잠깐 볼게요.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지난 2년 동안 문 정권은 내 경남지사 4년 4개월 뒷조사와 주변 조사를 샅샅이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정치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더만 문재인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은 집권하자마자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주변 인물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 구속했고 같이 경쟁했던 홍준표에 대해서도 샅샅이 주변을 털었다. 대선 때 십시일반 지원했던 1,000만원 이상 후원자는 모조리 조사해서 압박을 했고 일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폐업까지 하게 됐다. 경남도 공직자들은 아직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도 조사한다고 한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계속해봐라. 잘나가던 사천 KAI는 나를 잡는다고 애꿎은 하사장을 나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억지 수사를 감행하여 무너지게 하였고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가게 했다. 급기야 이런 압박에 못 이긴 조진래 전 의원은 채용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다. 날 잡기 위해 내 주변을 아무리 조작해봐라. 털어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이렇게 털었습니다. 문재인이 홍준표를 어떻게든 뭐 하나 착 잡아보려고 이렇게 털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온 거 있어요? 털어도 뭔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털어도 뭔지 안 나와요. 털어도 뭔지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2개월 지금까지 털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2년 반 되나요? 2년 반 동안 홍준표 주변을 샅샅이 다 털었어. 근데 안 나와. 그 흔한 채용비리도 안 나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아들들을 야 너는 공기업엔 아예 넣지 마. 국가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빨대 꽂지 마. 입사원서 넣지 마.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다. 홍준표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2년 반 동안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박근혜 외에 또 있다. 자유한국당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털어도 안 나오니까 정말 강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고 조국을 비판을 하고 문준영을 비판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과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깨끗하니까.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런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홍준표가. 좌파들의 거짓선동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좌파들의 거짓선동 프레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감옥까지 갔잖아요. 탄핵까지 당하고. 두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문재인 정권과
가장 최전방에서 맞서 싸워서 대선도 치르고 문재인이 가장 강한 힘을 가졌을 때 당대표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 막말 프레임, 발정제 프레임, 온갖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거기다가 친박을, 당을 혁신하려고 했어요. 당을 개혁을 하고 물갈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 기득권들의 반발, 친박의 반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홍준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홍준표는 좀 왜곡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좀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는 하지 않았어야 됐다. 대선 후보로서 대선만 치르고 그 다음 당대표는 안 하고 지금 이 시기에 당대표로 나오는 게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홍준표 개인에겐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국민들의 부름에, 국민들의 염원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홍준표는요,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강단,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죠.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이분이 던지는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면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총대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요, 여러분, 이명희님, 네, 감사합니다. 청정한 분은 홍준표 뿐이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총대를 맸어요. 지금요, 여러분, 당내에서는요, 뭐, 국회의원이군, 원내 당협위원장이군, 지금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말아먹고 정권 교체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국회의원들 누구도 얘기 안 해. 당협위원장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두고 못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당을 비판을 하고 당에 충고를 하고 하면 본인이 욕먹을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수많은 국회의원들, 수많은 당협위원장들, 수많은 당 지도부자들 다 알지만 얘기를 안 해요. 왜? 욕먹을까봐. 공천 못 받을까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런데 이때 총대를 메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홍준표다. 홍준표가 총대를 메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지도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당 망한다. 라고 총대를 메고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총대를 메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죠.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겠지만 당 지도부가 내가 총대를 메서 자유한국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홍준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본인의 영향력도 있지만 깨끗하기 때문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조국 사태를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죠. 임명 강행을 했는데 뭐 별다른 전략이나 별다른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비판도 뭔가 강력하지 않아.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할 때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오케이, 좋아. 특검 갑시다. 황교안, 나경원, 오케이. 황교안, 나경원, 문재인, 조국 이 4명의 자녀들 특검 가봅시다. 자신 있어? 까봐. 황교안, 나경원 나 자신 있어.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이 나 자신 있어. 특검 갑시다. 대신에 문재인, 조국 아들 같이 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더 깨끗하구나. 민주당보다. 황교안, 나경원이 자신이 깨끗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문재인과 조국이 못 받네? 특검을 못 받네? 야,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이 덜 썩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판 자체가 조국 사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판이. 분위기 얼마나 좋아. 이 얘기를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볼 때는, 왜? 홍준표가 볼 때는, 같이 까자. 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볼 때. 근데 그렇게 안 해. 황교안과 나경원은 무슨 생각인지.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특검 요구 못하네? 황교안, 나경원이 특검 요구 못하네? 자기네들도 캥기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어도 황교안, 나경원이 깨끗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만 보고 국민들은 아, 쟤네들도 캥기는 게 있구나 하면서 동급 취급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됐다. 조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네? 민주당에서 황교안과 나경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네? 판은 깔려 있어요. 민주당이 먼저 던졌어. 오케이. 황교안, 나경원이 이거 받아라. 황교안, 나경원, 문재인, 조국 4명을 동시에 특검합시다 라고 받아라. 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 못 받습니다. 뭐라고 못해요. 이 좋은 전략을 왜 못 써먹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황교안과 나경원이 깨끗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민주당보다 깨끗하다. 라는 인식이 바로 박히는 거라니까요. 프레임으로. 이 좋은 상황을 왜 못 살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뻔히 보여. 홍준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황교안, 나경원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이 전략을 써먹으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안 썼죠. 홍준표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100%. 같이 갑시다. 얼마나 좋아. 이때다. 아니, 자기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 왜 못해요? 황교안, 나경원, 이 분들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이걸 못 잡냐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프레임으로 볼 때. 참. 네. 엄수선님. 네, 슈퍼챗 투원 감사합니다. 이영주님도 홍준표를 알면 홍준표만 보입니다. 정치인 중에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은요, 황교안, 나경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은요,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파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홍준표는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던지는 이런 전략, 메시지,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에 요청을 하는 전략과 방향과 대안, 이런 것들은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고깝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와 홍준표가 말하는 것을 고깝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이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국의 물타기로 황교안과 나경원을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강하게 대책을 못하게 되면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이렇게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조국이 쓰레기인 거 알겠어. 문재인 완전 역겨워. 그치만 자유한국당도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냐. 같이 특검으로 가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전략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죠. 이제라도 해도 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의 청렴 결백함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같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세요.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얼마나 좋아.
내 집 같이 까자. 같이 특검을 가자. 동시 특검을 가자.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민주당에 아주 더러운, 알고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더 썩었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더 낫네.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줄 수 있도록,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특검을 제안을 하시길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팍팍 꽂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몇 개를 날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홍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에요.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도 맙시다. 그때 당시에 탄핵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쪽팔려서, 솔직히 쪽팔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다 녹여줬어요. 이런 멘트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당당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우파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민주화도 이뤘고 산업화도 이룬 위대한 정당이다. 단지 이 박근혜 친박 세력이 잠깐 못했을 뿐이다. 이 역사에, 이 긴 역사에, 대한민국의 이 긴 역사에 한켠에 있었던 친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못해서 빼앗겼을 뿐이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쓰리게 했을 뿐이지 우리 우파 정당은 부끄러운 정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단 몇 마디로 내뱉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적인 센스와 표현력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반공달공이님, 민경욱 때문에 열받아 기사 댓글 달고 왔네요 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진래 전 의원이 자살한 이후에 날 잡기 위해 내 주변을 아무리 조작해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라는 또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로 홍준표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홍준표라는 사람은 털어도 나올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멘트였던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다, 홍준표는. 그리고 최근에 후배 검사들에게, 윤석열에게, 그리고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 이게 저도 정말 좋은 멘트라고 보고 있는데,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인생은 짧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최근에 홍준표가 밀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인생은 짧다.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정말 이 홍준표라는 인물이 괜찮은 인물인데, 뭐 물론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도 정말 훌륭하고 뭐 괜찮은 분들이라고 보고 있지만, 홍준표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홍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홍준표를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기획을 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박상원의 역할을 했던 게, 박상원이 이제 연기를 했던 그 검사가 홍준표예요. 그만큼 정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홍준표는. 그리고 남 눈치를 안 봐요. 1개 검사가
정말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 다 털었어요. 그리고 다 감옥에 보내버렸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였습니다. 모래시계는 이런 거라고 해요. 모래시계는 권력의 유한성을 표현을 한다. 모래시계를 딱 뒤집으면 맨 위에 모래가 가득 차 있고 밑에는 모래가 없죠. 이 모래가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것이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정치 권력은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맨 위에 임기가 꽉 차 있죠. 대통령이 처음에 됐어. 임기가 꽉 차 있으니까 힘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래시계 모래가 아래로 내려가듯이 임기가 점점 줄어든다. 대통령의 임기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빵이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모래시계를 뒤집게 되겠죠.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것을 이제 정권 교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부터는 아까 그 권한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 밑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정도에 맞는 정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래시계의 정치 권력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홍준표를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거짓 선동에 의해서 홍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아시라. 홍준표를 미워할 때 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하시라. 홍준표를 미워할 때 하더라도 홍준표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홍준표를 미워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선동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 탄핵에 대한 얘기는 수차례 촬영을 했어요. 왜? 박근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박근혜를 미워할 때 하더라도 정말 이 박근혜에 대해서 알고 미워하시라. 탄핵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알고 미워하시라 라는 의미로 제가 박근혜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 찍어서 올렸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홍준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고 홍준표를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알고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싫어하시라. 거짓 선동에 당해서 싫어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미워하듯이 박근혜가 정말 국정농단을 했다고 믿고 박근혜를 미워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잘못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미워할 때 미워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미워하라. 이런